예,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젯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야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감찰과 수사가 뒤늦게 적법성 문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황교안 대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제가 단식 8일째고요. 밤 11시쯤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의식을 회복하고 안정에 접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당 당원들이 지금 가서 살펴봤더니 그래도 긴장은 늦출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는데 본인의 단식 강행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시 단식장을 다시 가겠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인께서 직접 만류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게 아마 부인께서 이렇게 깨워봤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바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좀 챙겨주셨다는 것 같고요. 저는 다시 단식을 하신다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병원에 간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제 건강이 우선이라 보고요. 아마 가족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다시 단식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제 적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단식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저는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식 기간이 왜 이렇게 짧았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아니다. 저는 일단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국회에 복귀하셔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던 곳에 가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아침에 전해졌고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 당사에서 단식을 이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나마 더 극한 상황으로 안 가고 끝난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왜 단식을 하는지 잘 이해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일주일여 극한 상황을 지나오면서 황 대표가 하고자 하는 얘기나 이런 일종의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여지고 저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일단은 당내에서 막 잃었던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막 잃었던 그 쇄신 요구나 이런 건 당내 분열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었고 보도에 의하면 당의 후원금도 굉장히 제법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단식 농성장의 지지자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약간 다소 느슨해졌던 보수 결집 효과도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는 다만 그 동전의 양면이지만은 쇄신론이라는 게 막 일어날 수 있었는데 단식을 통해서 다시 좀 잦아들었고 그냥 미루어졌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향후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이 대여투쟁에 있어서 어떤 결기나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동조단식이 필요하냐 아니냐 혹은 옳으냐 아니냐 이런 논의 이전에 그런 동조단식도 일어날 정도로 어떤 당내 좀 느슨하게 대처해왔던 의원들의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킨 면은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 동조 단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이라든지 이거 할 여지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정기국회 빠지고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대 국회.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서 단식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협상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이대로 그냥 끝나버릴 상황이 있어서 다른 최고위원들은 모르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쨌든 여야 간의 복원, 정치 복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다시 만약에 돌아와서 단식을 또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결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은 물론 있지만 전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어떤 방식이든 협상의 물꼬가 튀어져서 국회가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 상황 넘어가서 일단 대표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은 다 보여줬고 국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극한 투쟁이나 극한 방식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있다면 부탁도 드리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예, 예. 박 전 대변인께서 보수 결집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오히려 더 강한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그런 계기가 당에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여야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던 법안 협상 과정에서 네. 조금 한국당 내부에서 협상을 좀 해보자 공수처법과 그렇죠. 선거제도 네네. 이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 8일째 맞아서 병원에 옮겨 이송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협상론을 오히려 약화 유축시키는 거 아닌가 당내 여론을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를 가장 어찌 보면 맡고 있었던 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당장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2, 3일 지나고 황교안 대표가 좀 건강을 회복해서 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아마 협상의 물꼬를 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선거법인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게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거냐, 연동률 몇 프로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한국당이 얘기하는 뭐 270억의 비례대표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이제 뭐 그냥 뭐 협상을 안 하겠다 이 정도 의지지 실제로 그렇게 될 걸로 보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뭐 저 입장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여야 소수 정당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이거든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안들이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당장 그럴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다 보면 오히려 약간 협상론이 더 무게에 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협상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 주셨는데 그럼 박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 선거구제하고 공수처법 다 두 개 이제 동시 부의할 수 있는 게 며칠 더 남았잖아요. 12월 3일까지고 그다음에 정기국회 일정이 12월 10일까지고 그 사이에 조금 더 지금 황교안 대표 막 단식 인전 중지가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그 이 교착 상태가 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한국당이 더 강경한 모드를 더 이어갈 그럴 것이라고 수밖에 보기 지금 때문에 현재 처해진 상황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부분에서 뭐 물밑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검경 수사권 독립이나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선거구제 다 글쎄 내용면에서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약간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러면은 그 전에 제대로 된 선거구제 대안을 좀 내놨었으면 그리고 4월달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여기까지 가지 않게 잘 대처를 했으면 하는 스스로의 반성을 좀 먼저 하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무언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새로운 물꼬를 트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대내외적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나 투쟁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동료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국당의 27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이건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게 전제 조건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만약 협상에 들어가고 본회의에 만약 상정이 됐을 때 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요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나옵니다. 뭐 그 이상의 얘기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그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이후에 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방안들이에요. 뭐 국민들이 볼 때도 의원직 총사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 본회의 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 없는 얘기들인데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이나 선거구제법이나 제가 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후의 무언가의 대안을 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50 플러스 50, 240 플러스 60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어느 것을 한국당이 취해야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혹은 가고자 하는 민주주의에서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한 선택을 좀 갖고요. 무조건 다 공수처법도 안 되고 선거구제도 안 된다는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무언가의 대안을 갖고 임했으면 하는 생각.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오늘 내일 뭐 저렇게 그 여당이나 혹은 나머지 야당 군소정당에서 하는 대로 흘려가는 건 말고 최후의 순간이라도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런 점은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거론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네네.
250에 50 거기에다가 그렇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가장 지금 화두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각 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일단은요, 아마 250에 50은 거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역구 예전에 이제 줄인 유일한 경우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3대 1이니까 2대 1로 줄여라 이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구 축소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쟁점은 이제 비례대표 50의 연동률 몇 프로 할 거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0%할 경우는 아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쟁점이 250대 50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뭐 지역구 안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의석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공감이 되는데 저 나머지 비례대표 50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동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대로 할 거냐 아니면 근데 제가 보기에 쟁점은 50% 할 거냐, 100% 할 거냐, 아니면 그 중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100%보다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50% 아니면 한국당 측에서는 아마 50% 이하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50% 이하였을 경우는 아마 군소 정당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례대표 50을 50% 연동형대로 다만 이제 전제는 이제 권역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있는데 50석 가지고 또 권역비로 하게 되면 굉장히 0. 몇몇몇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오히려 권역별로 안 하고 50%로 연동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현재 분위기는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예. 개인적인 분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 수가 253석이에요. 253석인데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250 지역구석, 그다음에 50의 비례대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점에서 지금까지 상황까지 왔다면 저는 여당도 솔직한 속내를 좀 내보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왜 바꾸려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아니면 선거구제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건지 진솔한 마음을 내놓고 난 다음에 야당하고 협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아까도 저는 뭐 자유한국당도 대안을 내라고 얘기했지만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라 봐요. 그러니까 솔직한 속내, 솔직한 숨은 그림을 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250 플러스 50의 선거구제를 또 만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253석과 무슨 차이가 있는 단순히 준연동형 비례제나 나머지 그러니까 50% 비례대석에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병립형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국민들 볼 때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옳게 국민의 이 투표 심을 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은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한 30석 정도 늘리고 그 늘린 만큼 어쨌든 연동형으로 가는 게 제일 맞아요. 제가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 축소하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와서 그럼 결과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차피 그동안 쭉 이제 진행 과정이라든지 토론 과정을 보면 비례성과 같은 대표성 좀 늘리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저는 뭐 어쨌든 도입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100%가 됐든 50%가 됐든지 간에 단순히 어쨌든 이 정당, 그러니까 결국은 다당제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준연동이 됐든 연동이 됐든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도 저는 정치의 어떤 개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선거제와 공수처법 같이 하겠다고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아직까지 결론 못 내리고 있는 모습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한 지. 공수처법 관련해서 4+1 협의체에서 어제 김관영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이 공수처법 지금 2개안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 그렇죠. 올라와 있는데 네. 그걸 단일화 좀 먼저 만든 다음에 서명을 받아서 좀 제출해서 좀 합의를 해보자는데 한국당은 뭐 결사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마 한국당 내에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수처법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결사 반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선거법이 가장 큰 문제지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부분은 조정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권은희 의원안이나 백혜련 의원안이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명을 뭐 대통령이 하느냐, 장관이 공수처장이 하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기소할 때 다 심의를 거치나 정도 부분이라서 약간 절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공수처 부분도 사실은 예전에 뭐 한국당 입장에서도 공수처는 아니지만 뭐 별도의 어떤 수사기관을 두자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검경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 아마 선거법이 핵심 쟁점이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을 아주 끝까지 뭐 반대하거나 이럴 이유는 특별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 초에 합의한 거 여야 합의한 문구에 보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법 가기로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황교안 대표 단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둘째 치고
그리고 정기국회 이제 막 시점 다가오고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좀 꺼내놓고 얘기해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야 간의 모두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냥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숨은 그림은 숨겨두고 나서 명분만 찾아 나가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국에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안이 아무래도 그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윗선 수사로까지 좀 겨냥이 되어 있다 보니 이 파장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속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결국은 뭐 모든 언론이나 뭐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조국 전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 어떻게 관여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전 수석이 본인이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삼자 간에 그러니까 백원우 그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이죠. 아니면 박영철 그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었는데 이분들이 뭐 삼자간에 결정했는지 이 부분이 아마 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에 핵심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뇌물죄로 이제 구속을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마 본격적인 수사가 되기 전 상황이고 아마 누군가 이제 뭐 편지라든지 아마 제보 형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결국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마 검찰이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뭐 청와대로 압수수색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그 당시에 아마 감찰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진술을 들어서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사한 과정이 그 당시 알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랑 강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감찰이 어디까지 진행됐었는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박형철 비서관 등 일부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진술에 대한 어떤 신빙성, 신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이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더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로 해명을 하고 혹은 반박을 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결국은 아마 감찰 반원들 먼저 조사를 했을 거고요. 이인걸 감찰 반장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철 비서관을 했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대지는 아니지만 그분들 진술하고 이제 조국 장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의 진술을 맞춰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당시에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파악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은 그때 이제 국회에 나왔을 때 뭐 개인적인 문제고 큰 문제가 안 됐었다라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한 것처럼 어떤 그런 뭐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게 맞는지 그런 게 결국은 판단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무마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사안이어서 넘긴 건지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과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글쎄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정수석실이 그러니까 지난 여름까지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 고백이 있었던 지난 여름까지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런 일이 있었는지 혹은 여름에는 최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별감찰반원 전체가 다 바뀌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때 지시도 조국 당시 수석이 지시를 해서 특감반원 전체가 다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있었길래 저런 일이 있었나 의아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뭐 조국 수석을 둘러싼 그리고 그 일가를 둘러싼 무언가의 일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더 간단치 않은 심상치 않은 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진짜라면 저는 정권을 뿌리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첫째 하나는 우선 감찰 내용에서 저런 정도의 비위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핸드폰 통해서 본인까지도 시인할 정도로 그다음 분명한 물증이 나왔는데 감찰을 무마시켰다.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민정수석 선에서 저게 끝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거는 좀 더 윗선, 그 뒷배가 어딘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일각 보도에 있었던 것처럼 뭐 전화가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관건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경찰이 과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네네. 할 당시에
청와대에 하명이 있었다라는 네. 주장을 하면서부터 또 다른 게 좀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명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절차적인 상황을 다 거쳐서 적법하게 이뤄진 수사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핵심 쟁점은 이 첩보가 어떻게 생산됐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생산돼서 청와대 민정수로 와서 단순히 이첩을 해준 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모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뭐 비리 정보라든지 이런 게 가면은 뭐 여러 군데도 가지만 청와대로 대부분 몰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수사를 넘겼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 생산한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 생산을 해서 만약에 경찰청으로 넘겼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하명 수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결국은 아마 이 첩보 생산이 어디서 됐느냐 이게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돼 있는데 물론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쟁점이 이제 본인을 당사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지방선거 그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예. 부분이죠. 이 시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마 이 지금 민정수석실 전에 그러니까 저기서 생산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뭐 그러니까 비위가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편지가 왔다든지 이렇게 예, 됐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생산하고 이거를 청와대 경찰로 내렸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방금 선거 전에 왜 저렇게 수사를 과연 하게 됐고 그 첩보 생산 경위가 또 어떻게 되는지 경찰 쪽도 자기들은 뭐 제대로 했다 일단 하는 것 같아요. 황운하 지금 전 대전청장도 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저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한번 우선은 드릴게요. 이 첩보의 생산이 된 게 왜 저런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다 보도를 전제로 지금 현재 있는 보도가 맞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선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게 100원은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민정비서관이 저 건을 건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우리 부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수사를 통해서 다 나와야겠죠. 그런데 과연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 아니고 이 이전에 김태우 수사관 건까지도 포함해서 그럼 그 안에서 민정수석실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명명백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제 더 진전이 돼야 되고 사실이 다 나오면 뭔게 이제 확인이 되겠죠. 이 건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창원시장 후보자 조질래 후보자는 그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그럼 그런 일이 없었느냐라는 것도 한번 덧터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분명히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실에서도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있었고 제주도 도지사의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도 있었어요.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까지 있었던 두루킹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한 박영철 비서관이 이제 백원우 비서관으로 또 왔다는 얘기는 건너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보 생산을 백원우 비서관이 했다는 얘기는 했다 아니에요. 아니가? 다른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뭐 비서실장들 여러 조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마 제가 알기도 원희룡 제주지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상대방 측하고 고소고발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뤘던 것이지 이것처럼 뭐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선거를 어떤 앞두고서 선거를 뭐 어떻게 개입하기 위한 목적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글쎄요, 이 송철호 현 시장과 또 현 정권 인사,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 송철호 시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도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진영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후보가 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송 시장을 또 비공식적으로 두 번인가 만난 게 또 노출이 됐어요. 그럼 과연 그 압수수색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김기현 전 시장으로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저는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김기현 시장을 비롯한 야당 제 단체장들한테 무언가의 타격을 주려는 이게 뭐 동전의 안면입니다만 그게 목적인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 조직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여름 이전까지 과연 청와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게 우리나라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일어난 것에 있어서 시점적인 문제도 지적을 네네. 했었는데, 그럼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불거진 이 시점에 대한 문제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경찰의 이런 청와대와 이런 연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검찰 측에서 이렇게 나온 문제란 말이죠.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왜냐하면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경찰 내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왔던 분이고, 그렇죠. 이분이 또 약간 어찌 보면 그동안 계속 순서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 검경 수사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의 뭐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항상 왔던 경향이 있어요. 예. 사실은 그건 뭐 팩트입니다. 그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마침 또 이걸 울산에서 하던 거를 서울로 이첩시켰단 말이죠. 예. 물론 뭐 서울에 주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공수처하고 지금 선거법만 관심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수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윤석열 총장도 그랬고. 근데 검경 수사권은 굉장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 검경 수사권에서 뭔가 우리가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쨌든 뭐 이렇게 의견이나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합리적인 의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3당 교섭단 원내대표 미국을 다녀왔죠. 근데 이건 뭐 다녀왔던 얘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예전에 방한했던 미국에 뭐 이야기 되겠죠. 볼턴 전 보좌관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어떤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우려를, 선거 개혁 관련해서 우려를 전달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말씀하신 건, 해명하는 건에 대해서 우선 믿고 시작을 할게요. 좀 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과연 그런 발언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다면 적절치 않은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원내대표 임기가 좀 거의 다 되어 왔고, 그다음에 12월 13일 이후면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어떻게 되는지의 결과가 나올 거고, 이러면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가 좀 본인의 역할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한쪽 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 건에 대해서 뭐 적절치는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미국의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였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 말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 북미 간에 막 대화가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북미 간에도 지금 기싸움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뭐 연말까지 뭐가 잘 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총선 예를 들어 한 달쯤 앞두고 있고, 북미 대화가 막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남북 간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북미 간에도 어쨌든 좀 대화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꺼낸다.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봐도 안 맞는 상황이죠. 안 맞는 지난해 상황이고. 그 지방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하루 전에 그래서 열렸죠. 한국당에서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전에. 근데 그때도 말이 많았지만 북미 간에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만약에 상황이 전반적으로 바뀌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일단 대화 테이블 협상에 앉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그게 시점이 뭐 언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지금 상태에서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총선 국면이 가서 뭐 그때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 선거 영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선거가 지금 뭐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벌써 그런 얘기 할 땐가,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총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선까지도 다 거치려면 거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홍 전 대표의 이런 출마 의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넘어가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난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은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국민들의 여론의 힘에서 나온다고 봐요. 예. 근데 그 여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반성하고 새로운 쇄신을 하고 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바로 갉아먹는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홍준표 대표라면 대선 후보를 겪었고 당대표도 2번이나 했고 도지사도 했고 했던 사람이라면 당을 위해서 뭐든지 다 헌신하겠다고 오히려 후배들 더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출마도 출마지만 과연 어디서 나올지 그런 이야기가 가장 관심사였는데 대구, 창녕은 고향이고 대구는 그렇죠. 거기서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다음에 대권 나가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봤는데 기반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후보가 됐지만 그때는 뭐 굉장히 탄핵 이후니까 후보가 없고 이럴 때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도 있고 나올 거란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지역이 TK가 아닙니다. 고향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좀 지역 근거지를 만들고 다음에 어떤 황교안 대표가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